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아입니다. 독서실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조용하게 뭘 막 쓰고 계시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왔다 갔다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게, 그래서 도서관도 아니고 이건 독서실 분위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 나누실 때도 소리를 낮춰서 막 서걱서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준비 서 있으면서 보통은 뭐 이렇게 여기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마음 편하지 않고 나 잘해야 되나 봐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보다 이런 걸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아이들의 환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환경이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도 오신 선생님들께서 다들 이제 어머니로 보이거든요. 아버님들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제목은 사춘기는 극복할 수 없나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춘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사춘기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통 한 가지, 두 가지로 시작했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강도도 엄청나게 세질 때 우리가 딱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멀쩡하다고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다른 부류로 칭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춘기 친구들은 본인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가보면은 딱 봐도 사춘기 분위기 나거든요. 근데 사춘기인 사람 손드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는 게 공통적으로 중2가 되면 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2 되자마자.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중2병이라는 말이 주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중2 됐으니까 사춘기 맘 놓고 드러내도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조카는 중2가 될 때 저를 이제 만났잖아요. 설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모 저 이제 중2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아 그랬더니 저 중2 된다니까요. 안다니까. 준비하세요. 네가 중2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해? 저 중2병 걸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떻게 걸릴 건데? 저 이제 반항할 거니까요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고3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중2병 너무 쉽게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생각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심하게 겪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됐고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우리 애는요 유치원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사춘기가 같아요. 사춘기 증상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때 나타나는 사춘기 증상은 사춘기와 같은데, 짜증내고 예민하고 이런 거 같은데 사춘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이 사춘기 증상은 몸의 변화, 몸의 성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 살펴보니까 결국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 공부 안 시켜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되게 재밌는 거 여러 가지 시키는데요. 태권도도 보내고 뭐 우리 집에 학습지 선생님도 한번 오기도 하고 미술 선생님도 오고 뭐 교구 선생님도 오고 아니면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획득해야 되는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시기에 획득해야 되는 과제는 바로 사회성의 발달이에요. 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5세를 기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3, 4세 때 애들 3, 4세 때 애가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옆집 애기랑 애기 엄마 우리 집에 불렀더니 걔네들은 각자 혼자 놀고 나만 옆집 애 엄마하고 놀고 있는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심지어 둘이 같이 안 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가 옆집 애가 갖고 온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거 그냥 뺏어서 자기가 갖고 놀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애가 혼자 자라가지고 이기적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인지 타인이 난지 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애가 오면 옆집에 내가 아닌 다른 애가 왔네 안녕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죠. 걔가 인형을 갖고 왔어요? 장난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건 제 거니까 저걸 갖고 놀려면 내가 이거 갖고 놀아도 되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랑 나랑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져요. 그런데 5세가 되면 얘랑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알게 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것이 발달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의 놀이를 통해서 발달되게 되는데, 아이들하고 놀면서 때리면 아프다고 난 네가 아플 줄 몰랐지 근데 때리더니 아프고 아프구나 미안해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또래 집단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인간은 이 발달 과정에 따른 이 과제를 학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요때 우리가 뭘 시키느냐? 각종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관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하고 아이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시면은 오전반에 이제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오후반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전반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방과 후 교실을 해요. 그럼 아이들의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얼굴을 보지 않고 다 앞에 선생님을 봐요. 아이들끼리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애가 다 컸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일하니까 종일반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한 뭐 두 개 정도 하잖아요. 피아노 한번, 노래 한번 하고 그림 하나 그리고 뭐 이러면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좀 놀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간식 먹고 애들 가면 그때부터 6시 7시까지 애들 뭐 하냐면 놀아요.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소꿉장난하고 일로 와 머리 빗겨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노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 시간에 다 방과 후 교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줄어들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하는데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유사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즉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과 신경증적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짜증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우야 밥 먹어. 예전에는 얘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몰라도 내가 밥 대 밥을 주면 응 하고 먹었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 그래 먹어. 그럼 응 하고 먹었는데 요즘은 진우야 밥 먹어. 왜? 아니 밥 대 밥 먹으라는데 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춘기 시기에는 몸의 성장도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이 뇌의 발달과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뇌의 발달 부분 중에서 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몇 가지 기능이 모여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합해서 변연계라고 부르는데, 요 변연계가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충동, 수면, 기억,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춘기 시기에 거의 성인 정도만큼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근데 선생님 그 전에도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는데요. 발달하는데 아직 미발달 단계라 감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성인과 유사한 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성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싫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화가 확 나요. 야 소리 지르고 싶지만 진짜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변연계는 성인만큼 거의 성장이 됐는데 전두엽의 발달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막 생기는데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발달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판단, 사고, 계획, 억제와 같은 이성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요게 성인처럼 발달되는 게 거의 요때가 보통 20세에서 24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 약간 발달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늦으면 뭐 29세 요렇게 발달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년? 뭐 이 정도 지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 변연계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니까 감정이 들쑥날쑥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요 사춘기인데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내요. 그러면 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부모님과의 굉장히 편안한 관계, 그 대화가 잘 되는 관계가 되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사춘기를 보내요. 실제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보니까 중2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누구와 갈등이 있느냐? 90% 이상이 엄마와 갈등이 있어요. 한 8% 정도는 아빠랑 갈등이 있어요. 나머지 2% 기타 등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랑만 잘 지내면 얘네들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엄마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실제로 엄마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 나 있잖아 우리 반 어떤 애 담배 펴가지고 나도 한번 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미쳤어 네가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엄마랑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오 대박 담배 펴봤어. 사실 우리 걱정되지만 담배 펴봤어? 어땠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 좀 별로였어. 근데 엄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우리 걱정 확 돼요. 이러다 또 얘가 피는 거 아니까 좀 무딘가 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받아들여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춘기의 불안한 마음들을 짜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몰라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갖고 애들이 막 짜증 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때는 변연계가 발달해서 그런데 짜증이 낸데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나 봐. 변연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애들이 짜증낼 때 사실 우리도 짜증 나거든요. 화가 확 나요. 근데 이 분노를 잠재우는데 기본적인 이만큼 올라간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한 10초 정도 걸린다 그래. 이거 미쳤어. 변연계. 야, 너 오늘 완전 변연계 활성화됐나 봐. 하는 동안 우리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반항이라고 하는 거죠. 짜증도 짜증이지만 짜증과 반항이 같이 와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얘가 지금 처음 반항하는 게 아니라 5, 6세 때 반항을 시작합니다. 한번 얘가 왜 이래?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다가 또 요때 한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5, 6세 때는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다르니까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야, 싫어,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죠. 엄마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과 나는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비교의 결과 뭐예요? 너 아니고 걔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나.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정과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법 안 지키고 학교 교칙 안 지켜요. 교사용 화장실 그렇게 쓴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이 교사용 화장실을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야 여기 교사용이잖아, 니네 왜 써? 그러면 이거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다 정한 거 아니에요. 자랑이랑 합의 안 됐다는 거죠. 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2학기 되면 안 쓴대요. 왜? 적응한 거죠. 그래서 법, 도덕, 규칙, 질서, 거부, 거절, 부정.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사회와 타인에 대해서 거부와 부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잘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부정하기 가장 힘든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 그 중에서 엄마.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 중에서도 특히 자식들은 엄마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훨씬 많이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뭐 교통 질서를 어긴다거나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왜 저래? 아, 진짜 우리 아빠 원래 그래.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건 뭐예요? 객관적 시각으로 타자화해서 보는데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아, 쪽팔려 미치겠어. 진짜 왜 저래?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창피해요? 그만큼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엄마가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의 아이들이 엄마와 갈등이 있다. 엄마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분리해서 이제 타인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나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면 어떠세요? 별로예요. 걱정되죠. 왜? 딴짓 할까 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아이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들어가서 방문 닫는 거 싫어요. 열려 있기를 바래요. 이놈 자식 뭐 하나 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 번 확립되면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얘 엄마, 얘 아빠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하고 누구 엄마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 얘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누구 딸이고요, 누구 아들이고요 이런 얘기 하세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미 단절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물리적으로는 방문을 닫는 거. 근데 우리는 뭐?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얘 엄마, 얘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랑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문을 열어놨으면 좋겠고 걔는 방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젊고 바쁘시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정체성의 핵심이 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별로 안 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들의 엄마, 이들의 아빠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면 예전에는 비 온다고 우산 한번 갖다 주지도 않더니 갑자기 우산 가져가라고 전화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혹시 좋으세요? 내가 너무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지 않고 진짜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들의 부모 말고 다른 것을 하는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 잘 키우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은 즐겁게 지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부모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예전에 자녀가 많으니까요. 이런 거죠. 얘 엄마기도 하지만 얘 엄마기도 하고 제 엄마가 동시에 얘네 엄마를 하기 너무 힘드니까 어쩔 때는 얘네 엄마로 하고 어떨 때 쟤네 엄마로 얘가 말썽 부리면 아유 저놈 저거 이거 빼두고 말 잘 듣는 애 좀 이런데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온전히 그들에게 몰입하게 되는데 애들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반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이들이 드디어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현은 언제 할까요?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라고 믿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누가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속으로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래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엄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제 나는 부모의 소속이 아니라 독립해서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신경질 내고 변형계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말 엄청 잘 듣죠. 근데 엄마가 별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계속 물어보죠.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수학여행 가봐라. 엄마 나 수학여행 왔는데 애들이 이거 하자는데 해봐라.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보면은 너무 그런 걸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심지어 대학생인데도 화장실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야, 너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쌀 거냐? 그럴 거면서 뭘 물어보냐? 그 정도는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뭐 팀으로 뭐 작업해요, 뭐 만들기 이런 거 작업하면은 그거 할 때 선생님 이거 써도 돼요? 물어봐요. 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도 되잖아. 그렇게 네가 알아서 해도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 바로 자율성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랑 사이 나빠지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잔소리 둘 중에 뭘 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지만 아빠 잔소리 더 싫어해. 그리고 아빠 너무 이상하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엔 아빠랑 사이가 엄청 좋았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아빠인지 오빠인지 형한지 구분 안 갈 정도로 같이 놀고 엄마한테 같이 혼나는 존재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랑 아이들이 야 우리 같이 먹을래? 둘이 막 같이 먹고 하지 말라는 거 막 같이 해. 그래서 아빠랑 나랑 같이 혼나는 존재거든요. 동질감이 있어요. 근데 아빠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특히 아들하고,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약간 어른 느낌이 나면 아빠가 같이 노는 엄마한테 같이 혼나는 존재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혼내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빠 역할을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관계가 나빠져요. 딸들하고는 조금 늦어요. 그러면 딸들하고는 언제 사이가 나빠지느냐? 딸들이 여성의 느낌이 나기 시작할 때, 일찍 와라부터 시작해서 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치마 짧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면 배신감을 확 느끼는 거죠.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왜 그럴까요? 엄마는 늘 그러잖아요. 엄마는 잔소리를 할 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 30분 있다 설거지 다 하고 가서 너 게임 끝나 내가 볼 거야. 그럼 30분 동안 게임 더 하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거지 다 해가. 그럼 5분 있어도 되는구나. 야 나 지금 다 했어. 그럼 그때 후다닥 끄고 뭐 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하게 좀 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놈 자식 안 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아빠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그동안 참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조금 더 크다는 거. 그때 엄마랑 키가 같아지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래? 원래 그랬었는데 딱 때리는데 손 잡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게 여기서 니킥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남은 한 손이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리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랑 동급인데 왜 나를 건드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한 티를 내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엄마는 내 밑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한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 손으로 때려라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뜻이. 어쭈 놔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놓으세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서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방문 열고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부모님이 방문 열고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방문 열고 애들 방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혼내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공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야 방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돼지우리냐 방이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방. 야 너 여기서 책이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나 있어? 응. 야 너 교복은 찾을 수 있어? 있어. 3글자를 넘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죠. 아니면 딱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그러면 애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했는데 엄마가 꼭 쉴 때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자주 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길게 쉬거나 안 하진 않았겠죠. 할 거야 이런 애들은 안 했다는 뜻인데 방금 전까지 했어 그러면 방금 전은 아니고 아까 했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정체성 형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방에 들어올 때 이런 표정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뭐해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잔소리할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 좀 반겨주면 좋겠죠. 좋아하면 좋겠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들고 들어가세요. 한 손에 돈을. 이 돈의 효과가 엄청난데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돈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 요거 하는 거 봐서 요거 줘야지. 이런 마음 표정부터 달라요. 그럼 아이들이 쳐다보는 건 돈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엄마의 표정과 우리 엄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근데 이거 없이 들어갈 때 그러면 얼굴 닫혀있죠. 마음 닫혀있죠. 내가 뭘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다친 사람하고 뭘 하겠어요. 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러지 않죠. 왜? 1,000원보다 5,000원 5,000원보다 10,000원 10,000원보다 50,000원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어떻게 좀 웃으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도대체 웃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거는 애들 방이 더럽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애들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막 공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야,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자. 그러죠? 그럼 이제 애들 어써 자야지. 그러다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 딴짓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핸드폰도 만지고. 그럼 조금 이따 들어가 보면 잠 안 자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안 자? 그럴 거면 공부해. 인간이 어떻게 잠자거나 공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이 멍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멍 때리는 시간,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이들도 잘 모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해볼까? 밀린 설거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서점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하고, 친구랑 전화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쳐서 집 들어온 걸 더 못 참는 사람 설거지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 친구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혼자 자유를 느끼는 게 나는 가장 좋다 생각하면 뭐 도시를 거닐거나 서점에 가거나, 그런 과정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자,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 역할도 달라집니다. 어린이 시기 그 더 전 이전의 영아기, 유아기 요럴 때는 직접적으로 자식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 못 먹으니까 먹여줘야 되죠. 뭐 우유도 주고 젖도 주고 밥도 주고. 혼자 못 씻으니까 씻겨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뭐 병 걸려 죽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크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이렇게 혼자 알아서 잘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영유아 시기, 어린이 시기에서 바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가 그 시기예요.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들은 과하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잘 사는구나 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럼 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영유아 어린이에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하우를 스스로 습득하는 시기예요. 이건 어떻게? 실수와 실습,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처음에 손가락 빨 때 이렇게 못 넣고 막 이런 데 막 찌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입에 넣게 돼요. 그러면 더럽게 애는 입에 손을 넣어 이러지 않고 우와 입에 손 넣었어, 드디어 입에 손을 넣을 수 있게 됐어.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못한다고 입에다 바로 넣어주면 얘는 이 근육 발달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떻게 기다려줘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주느냐? 그냥 마음대로 해라, 방임. 기다리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대화, 관찰과 대화가 필요한데 아마 관찰과 대화 많이 하시죠? 아이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우리 엄마는 나를 관찰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니네 엄마 되게 너한테 관심 많던데. 아니, 그 관찰 대신 간섭을 합니다. 대화 대신 취조. 그래서 몇 시야? 어디 있어? 뭐야? 왜 안 와? 이거는 취조예요. 우리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죠. 물어보고. 그게 바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길러줘야 할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인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음 걸 더 잘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칭찬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치는데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야단을 많이 쳐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의 나쁜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칭찬을 많이 들으면 나 되게 좋은 사람인가 봐, 훌륭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 한두 번 해요. 아마 부모 교육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죠, 솔직히 말하면.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은요, 야단 한 번 맞으면은 칭찬을 8번 들어야 야단 맞은 효과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칭찬의 효과는 9번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단 18번 치고 칭찬 한 번 하고 칭찬 효과가 없어. 이건 맨날 부모 교육 받아도 다 꽝이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칭찬을 적게 했다. 칭찬을 언제 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밥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밥 안 흘리고 먹으면 칭찬하세요? 예를 들면 칭찬 안 하죠. 근데 우리 애가 밥 안 흘리고 먹을 때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3살, 4살 이럴 때. 그때는 왜 칭찬해요? 드디어 안 흘리고 먹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흘리고 먹는 게 이상한 거지. 흘리면 야단 맞을 일이지. 근데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밥 안 흘리고 먹었을 때 막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있어요. 언제? 팔 부러졌을 때. 그래서 이 손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재활치료 너무 잘해갖고 혼자 이제 밥 잘 먹으면 잘했어. 근데 우리 애는 팔이 안 부러졌으니까요. 칭찬할 게 없잖아요. 그거 아니고 팔 안 부러진 상태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전혀 뭘 잘해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잘했을 때 칭찬받은 거 가지고 나 잘하나 봐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칭찬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그냥 감탄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서 왔어요? 학원에서 왔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애들 왜 이래요? 분명히 효과 있다 그랬는데. 처음이라 그래요. 어색해서. 두 번째, 처음 아니고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애들이 다 알죠.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가서 뭐 또 뭐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야? 그런 데 좀 가지 마. 왜? 하다 안 해서 그래요. 쭉 해야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가 칭찬하면은 애들은 뭐 세계 최인류의 아이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많이 해주면 돼요.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아이들 얘기를 무조건 경청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한테 주의를 집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고개도 한 번씩 흔들고 그냥 웃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표정도 다양하게 와야 오늘 얘기 엄청 열심히 들으시는데 오늘 강의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 좀 잘 안 되나 봐 이런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일단 눈 맞추는 거 기본 쳐다보는 거. 지금 고개 끄덕이신데 효과가 빨라요. 좋아요. 근데 요거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와요. 엄마 나왔어? 아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 이거는 뭐 나의 존재가 집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마주치라니까요. 잘 갔다 왔어? 이런 표정을 하면 곤란해요. 잘 갔다 왔어? 그럼 애들이 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고 소리 좀 내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대박 헐 뭐 이런 거 이것을 하면서 이제 살짝 미소를 지어주는 거 그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공감적 경청 쳐다보고 어머 소리 내면서 웃으면서 이거 다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만 해라. 그럼 어떻게? 웃으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돼요. 웃음이 나와야 웃죠. 웃음은 언제 나와요? 내 마음 편할 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물을 엎질렀는데 내가 이미 오늘 화가 나 있는 상태면 도대체 왜 그렇게 주의를 안 하고 조심성이 없지? 아빠 닮아가지고 막 화를 막 내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물 엎질렀잖아요.
닦어. 아이들 얼마나 헷갈릴까요? 나는 도대체 물을 엎질러도 되는 존재인가, 물을 엎질르면 안 되는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시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나요? 아니,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돌아옵니다. 나를 쳐다보는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쭉 연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성공 안 했는데도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청소년기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다. 부모님을 존경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면이 가장 고맙냐?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물질적 지원을 해준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내가 뭘 해도 믿고 지켜봐 주실 때. 말도 안 되는 행동했는데 한번 해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나조차도 받아들여주고 믿어주는구나. 그럼 세상에 못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표정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 그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아이들에게 관심 끄고 나의 행복이 어떤 걸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정으로 자녀들과 가족들과 서로 대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